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재 화가라고 불리는 그 피에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면에서, 그러니까 우리 눈높이에서 봤을 때보다는 아름답다고는 하고, 손도 막 이렇게 축 처져 있는 예수님의 손이 막,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뭐 이런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우리 앞에서 이렇게 보면은 너무 마리아가 되게 크게 보여지거든. 되게 풍성하게. 그래서, 왜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힘들고 고난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정말 비율이 좋거든요. 그러면서 미켈란젤로가 한 이야기가 있어. 나는 이걸 너희들한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신에게 바치는 조각품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제 위에서 찍어서 내려다보면 예수의 표정도 너무 잘 볼 수 있고, 그다음 슬퍼하는 마리아의 모습까지도 그 비율이 잘 맞춰져 있어요. 명화를 감상을 할 때 보면 주변에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그 말에 너무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아는 만큼 보이고 심지어 많이 알면 안 보이는 것도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제일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미켈란젤로가 그걸 20대 때 만든 작품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피에타 너무 좋다 이제 이런 얘기는 하는데 누가 만들었대? 막 이러면 몰라. 이제 다 이렇게 하는 거를 듣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밤에 몰래 다시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이 목 있는 요 부분에다가 이 작품 미켈란젤로가 만들었다라고 새겨 놓았거든요. 근데 이제 뒷얘기로는 이제 후회를 많이 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하나도 자기 작품에 다시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 이제 뭐 이런 에피소드도 같이 적어 놓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명화편을 맡은 배진희라고 합니다. 명화를 감상을 할 때 보면 주변에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그 말에 너무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아는 만큼 보이고 심지어 많이 알면 안 보이는 것도 보입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듣다 보면은 되게 힐링도 되고, 재밌고, 참 좋다, 이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정말 임팩트 있던 사건 외에는 조금 기억이 잘 나지 않고, 그 다음에 막상 내가 혼자 가서 보려고 하면, 내가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내가 감상자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주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장점도 있는 반면에 약간의 우리한테는 큰 장애물로도 역할을 해서 이번 책의 컨셉은 생각하고 탐구하는 만큼 보인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는 만큼 보인다가 약간 수동적인 감상자의 역할을 초점을 뒀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내가 알고 싶어 하고 내가 탐구하고 내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스스로 찾아서 볼 수 있는 그런 능동적 감상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랬다고 해서 막 첫째, 둘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책 안에 동양편이랑 서양편이 15편씩 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그림을 봤을 때는 이런 질문들이 드는구나 라고 떠오르는 것들을 이제 제가 박물관 교육을 오랫동안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랑 이야기했던 질문들을 중심으로 제시를 하고, 그리고 그 질문들을 어떻게 그래?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풀어갈 수 있게. 그래서 암기하는 지식이 아니라 이해하면서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명화의 의뢰를 받고 그럼 뭘 하지? 근데 어떻게 우리 것만 하기에도 그렇고 남의 것만 하기도 그렇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양과 서양을 다 같이 하면 좋겠다 이제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그 동양화랑 서양화는 사실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보시면 이제 동양화 편에서는 김정희의 세한도 부분이랑 이걸 설명하는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거랑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두고 이제 물론 시대는 너무 많이 서로 다르지만 이 두 개를 같이 보고 이제 얘기를 나누면 동양화, 서양화가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것을 조금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먼저 혹시 세한도 보셨나요? 세한도는 사실 딱 보자마자 보면 되게 진짜 물 안 묻힌 막 끈적끈적한 그런 먹으로 이렇게 쓱쓱쓱 그려놓은 집 하나, 그다음에 나무, 그러니까 잣나무 두 그루, 소나무 두 그루 이렇게 보이거든요. 제가 저희 반 아이들한테 이
세안도를 가끔 보여주면 아유, 그리다 말았어요. 이런 얘기들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 김정희 거야. 이거 국보 180호야. 막 이렇게 하면, 국보가 왜 저래?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아마 저도 처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는 이게 왜 도대체 유명한 거야? 이제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출발을 해서 찾아보시면 김정희가 이제 새가 좋을 때도 있었지만 이제 정치적인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제주도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제 그 유배를 갔으니까 누가 유배된 간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겠습니까? 끈이 떨어졌는데 아무래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연락되는 사람도 별로 없었겠죠. 근데 그런 와중에 제자 이상적이 책을 이렇게 보내줍니다. 되게 구하기 어려운 책을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한 보따리를 이렇게 찾아보시면 그냥 그 건수가 100권이 넘는 그런 건을 보내줘요. 그런데 그 김정희 입장에서 얼마나 고맙겠어요. 아니 이 좋은 책 너의 앞날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한테 쓸 수도 있는데 왜 이걸 날 주냐, 이제 이런 마음과 함께 그 고마움을 담았는데, 그것들을 그냥 참 고맙다, 고맙구나 이렇게 쓴 게 아니라 그 그림 안에 항상 변하지 않는 소나무와 잣나무를 그림으로 인해서 이렇게 춥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배고픈 시절에 이렇게 나를 잊지 않고 찾아주는 그 제자에 대한 고마움을 그 그림 안에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양화는 정신을 담아요. 그리고 근데 거기까지만 있는 것으로 끝났으면 지금의 세안도는 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밑에 보면 15m, 그러니까 이렇게 족자처럼 이렇게 둘둘둘둘둘 마른 이렇게 15m 그림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15m까지 길어진 이유는 이제 후대의 사람들이 혹은 중국 사람이랑 후대의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고 그 이야기에 담긴 내용을 보고 어머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런 뜻을 품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구나 하는, 지금으로 치면 독서 감상문 같은 것들을 되게 짧게 남기게 돼요. 근데 그런 거를 저 같은 사람이 남겼으면 뭐야 이제 이랬을 텐데, 그 당시에 되게 역량 있는 학자들이 남기게 되고, 특히 후대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막 독립운동 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남기게 되면서 거기에 이제 오센창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이 어떻게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지까지도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서 더욱 이 그림이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림이구나라는 것까지도 한꺼번에 알 수 있어서 더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동양화는 정신을 담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시대는 매우 다르지만 서양의 피에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재 화가라고 불리는 그 피에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살면서 다들 이제 되게 슬픈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저는 가장 큰 슬픔은 부모가 자식을 잃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먼저 내 자식을 보낸다는 일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피에타에서는 마리아가 자신의 아들인 죽은 예수를 안고 있는 장면을 대리석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시면 정말 슬퍼야 하는데 너무 예쁩니다. 아름다워요. 근데 왜 저게 저렇게 아름답지? 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당시에는 르네상스 시대여서 사람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연구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경우에는 막 해부학 같은 걸 공부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면 움직이지 않는 조각이지만 더 사람처럼 보일까를 고민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만든 대상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신이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는 그런 가장 사람처럼 보이는 모습으로 한 신이 당시에 가장 종교적인 이상향을 설명하는데 가장 적절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서양화는 재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동양화는 정신을 담고 있다고 하면. 그래서 물론 이제 서양화도 그 이후에 이렇게 쭉 다 보면 이제 그게 빛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작가의 주관성에 대한 이야기, 뭐 이렇게 해서 쭉 변화를 해 가서 지금의 현대미술까지 이르게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냥 조금 왜곡해서 조금 쉽게 설명한다면 서양화는 나는 본다, 그래서 재현한다. 동양화는 나는 느낀다, 그래서 표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더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뒷부분에 가서 현대미술을 가면 지금은 사실 뭐 동양 사람이니 서양 사람이니 국적에 별로 연연되지 않고 누가 더 세상을 새롭게 보게 하는지 그 다음에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지로 이제 많이 이야기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서로가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약간 동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현대미술을, 또 우리는 더 서양적인 현대미술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쭉 지금까지 그런 철학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이죠. 피에타는 사실 별로 안 알려졌더라고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근데 사실 그게 에피소드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당에 가시면 피에타가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유리에다가 이렇게 딱 씌워져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때 그 당시에도 약간 미치광이 사람이 그 작품을 막 깼어요. 그 피에타를 나의 어머니가 아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깼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파편들이 막 떨어져 나가고 그다음 그 당시에 거기를 관광 온 사람들이 그 파편을 주워가고 막 이렇게 있었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이런 소식을 듣고 다시 우편으로 그 피에타의 조각을 보내준 사람들도 있었고 해서 지금은 피에타를 가까이 가서 볼 수 없어서 와,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없는 게 조금 아쉽지만 그런 느낌이 있고, 그 다음 자세히 보면은 피에타가 재밌는 것들 중에 하나. 그리고 피에타가 한 작품이 아니에요. 미켈란젤로가 피에타를 사실 3작품 만들었거든요. 근데 3점 중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서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 게 가장 많이 알려진 작품이에요. 근데 이 피에타는 사실 정면에서, 그러니까 우리 눈높이에서 봤을 때보다는 아름답다고는 하고, 손도 막 이렇게 축 처져 있는 예수님의 손이 막,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뭐 이런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우리 앞에서 이렇게 보면은 너무 마리아가 되게 크게 보여지거든. 되게 풍성하게. 그래서, 왜 이렇게 너무 예수님을 이렇게 힘들고 고난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정말 비율이 좋거든요. 그러면서 미켈란젤로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나는 이걸 너희들한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신에게 바치는 조각품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제 위에서 찍어서 내려다보면 예수의 표정도 너무 잘 볼 수 있고, 그다음 슬퍼하는 마리아의 모습까지도 그 비율이 잘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제일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미켈란젤로가 그걸 20대 때 만든 작품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피에타 너무 좋다 이제 이런 얘기는 하는데 누가 만들었대? 막 이러면 몰라. 이제 다 이렇게 하는 거를 듣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밤에 몰래 다시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이 목 있는 요 부분에다가 이 작품 미켈란젤로가 만들었다라고 새겨 놓았거든요. 근데 이제 뒷얘기로는 이제 후회를 많이 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하나도 자기 작품에 다시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 이제 뭐 이런 에피소드도 같이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 동양화편의 제일 처음 시작은 방구대 안각화 그림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나 경사롭게도 이번에 7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방구천 안각화로 해서 이제 방구대 안각화 하나가 아니라 그 방구천에 있는 안각화 2점이 함께 묶여서 이제 이렇게 해서 됐는데, 그러니까 암각화니까 돌에다가 새겨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근데 서양편의 맨 처음은 알타미라 동굴벽화로 시작을 해요. 근데 그거는 동굴벽화예요. 그러니까 동굴의 벽에다가 그림을 그린 거고, 우리는 돌에다가 새겨서 그림을 그려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안각화는 뭐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모르는 거 없이 시작을 해야지 이해가 되거든요. 작은 단어 하나에서부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말 세세하게 풀어서 써서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그 안각화에 선사시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육지동물이랑 해양동물, 그 다음에 뭐 도구들,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특히 거기에서 해양동물이 한 75% 정도를 차지하는데, 그 해양동물 중에서도 고래가 대단히 많이 차지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서 고래? 고래가 우리나라에 있어?
고래를 잡았다고? 어떻게? 언제부터? 이제 이런 자연스러운 질문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록을 이제 살펴보면 전문가들도 이렇게 보거든요. 여기에 고래가 있네? 이 고래는 어디서부터 나온 거지? 그런 질문 엔진을 우리가 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면 이제 그것들을 하나씩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들도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자료들을 찾아서 역사를 살펴보는 거거든요. 다양한 것들을 찾을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서사가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 사실을 이제 하나씩 찾아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장생포가 고래를 그러니까 고래를 잡이를 이제 한자로 풀면 포경이라고 하는데 그 포경의 전진기지였거든요. 그리고 1970년대까지 어마어마한 고래가 잡혔대요. 그래서 그 모습이 선사시대서부터 쭉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거에 관련된 고래논 설화도 있는데 우리 이제 아이들 동화책에서 많이 나왔던 고래한테 잡혀 먹었는데 살기 위해서 이제 배를 가르고 나왔다. 그런데 그거를 생각해보니 그 어류가 엄청 컸다. 그래서 이제 그 바닷가를 이렇게 찾아갔더니 죽은 고래가 있었고 그걸 팔아다가 되게 부자가 돼서 논 지을 땅을 샀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전래 동화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이거와 연결이 되어 있고 심지어는 이 이야기와 관련된 지역명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사시대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학교 현장이나 교육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 탐구학습, 이해중심 학습 뭐 이런 것들에 되게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나의 삶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항상 늘 마지막 질문에서 하게 해요. 그래야지 내 것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방구대 안각화가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가 되고 되게 다양한 재밌는 이야기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1년에 한 2달 정도는 물에 잠겨요. 이게 지대가 낮아서 잠기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댐이 있거든요. 사연댐이 있어서 물에 잠깁니다. 그러니까 세계문화유산이 계속 물에 잠기니까 계속 부식이 되고 있겠죠. 매일 하루가 다르게. 근데 그러면 그 댐을 없애야지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울산 시민들의 식수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냥 뭔가 대체가 돼야 되는데 그게 뭐 대체가 쉬웠다면 벌써 해결을 했겠죠. 그리고 이게 또 아니 근데 왜 거기다가 댐을 세웠어?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발견되기 전에 이미 댐은 세워졌고 그 이후에 발견이 돼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뭐 옛날에는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뭐 아이디어 대회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여전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화유산이나 유적지 혹은 명화를 볼 때 이런 나의 지금 삶과 그럼 나라면 내가 시민이라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까지 함께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것들을 내 방식으로 나의 관점으로 해석하게끔 하는 게 전반적인 이 책의 구성입니다. 막 되게 사고력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이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는데 사실 그게 무지 어려운 일이거든요. 자기 주도적으로 하려면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해야지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어지는 일만 하는 거는 사실 그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을 보다 보면 이 그림을 보다가 제가 이렇게 밑에다 이렇게 질문들을 이렇게 많이 적어놔서 이런 걸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떠올리는구나 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고 나도 이 질문을 나도 생각했는데 라는 약간 공감을 얻을 수 있어서 아마 아이들이 자발적인 학생이 되는데 막 공부에 막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지 않더라도 인생을 길게 살아가는데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늘 제가 이제 학부모 대상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을 되게 많이 오랫동안 진행을 하는데 항상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있다 보면 얘가 뭘 물어보면 내가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오기가 싫어서 프로그램을 보낸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책 안에서는 그렇게 궁금해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또 자세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같이 보시면서 정보는 같이 함께 하고 해석은 우리 각자 하는 식으로 연습을 계속 훈련할 수 있다면 아마 진짜
주말에 꼭 막 놀이동산 가지 않더라도 즐겁게 우리 주변에 있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냥 현대미술을 하면 다들 뭐 이런 반응이 사실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15장에 보면 그래서 현대미술은 요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뒷부분을 다 설명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7가지 그 방향을 제시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제가 그걸로 수업을 해봤는데요. 확실히 그걸 보기 전과 보기 후에 아이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더라고요. 반응도 달라지고.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전시를 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걸로 수업을 해봤는데요. 확실히 그걸 보기 전과 보기 후에 아이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더라고요. 반응도 달라지고. 명화를 즐기면 좋은 이유는 사실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걸 통해서 나의 사고를 확장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 그 정치적인 부분이 되게 많고 나의 이익과 관련이 있어서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림은 내가 이거는 이래서 빨간색을 칠한 것 같아 라는 이야기, 혹은 나는 이래서 이런 것 같아 라는 나의 생각을 펼치는데 정말 누구와의 부딪힘도 없거든요. 그래서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근데 쟤는 저렇게 생각한대. 근데 그게 나의 이익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서 그걸 배척하거나 혹은 듣지 말아야지 라는 편가르기는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얘기 듣고 제 이야기 듣고 하면서 나의 생각이 이렇게 되게 확장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이제 리움에서 도슨트를 할 때 제일 재밌었던 부분이 어떤 작품을 보고 어떤 분이 야, 이 작품 너무 무섭다.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막 관람객이 한 50명이 넘게 같이 있었는데 저쪽 편에서 미쳤나? 왜 이게 뭐가 무섭나?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되게 용감하게 자기가 느끼기에는 이게 유리구슬 작품이었는데 CCTV 같아서 나를 지켜보는 것 같아서 내가 너무 무섭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까 그 미쳤나 이렇게 반응하셨던 분이 그럴 수도 있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나중에 끝에 남으셔가지고 나는 이렇게 사람들 얘기가 다양한지 몰랐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정말 많이 해서 그런 경험들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